균열의 시작. 아내 민영의 하루는 언제나 단조롭고도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깨워 등교를 챙기고 남편에게 따뜻한 국과 밥을 내주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낮에는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며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녀에게 이 평범한 일상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작은 파동조차 없는 고요한 호수 같았고 그녀는 그 고요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언제나 사소한 틈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예전과 달리 잦은 회의와 업무를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시기려니 생각했지만 어느새 빈자리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바쁘다는 짧은 말은 설명이 되지 않았고 민영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변화는 일상 곳곳에 번져갔습니다. 대화는 짧아졌고 눈길은 자주 피했습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웃음을 터뜨리던 남편이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일 때 민영은 알 수 없는 거리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 거리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란히 누워 있어도 함께 있다는 기분은 사라지고 공기 사이로 보이지 않는 벽이 드리워진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옷깃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스쳤습니다. 집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 잠깐이었지만 민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불안은 더 짙어졌습니다. 평범하다고 믿었던 일상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아직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결국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소용돌이로 끌고 가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시선은 늘 남편을 향했고 매 순간 그의 행동은 의미심장한 단서처럼 다가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그녀의 귀에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어도 따뜻한 분위기는 사라졌고 무겁고 알 수 없는 공기만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다. 민영의 불안은 이제 단순한 직감을 넘어섰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했고 눈앞에는 부정할 수 없는 흔적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차량 조수석에 놓여있던 낯선 여성용 스카프, 바닥에 굴러다니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은 그녀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날짜는 하필이면 자신의 생일이었고 그 사실은 배신의 칼날처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늦었다던 남편의 말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카드 내역은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호텔 라운지, 와인바, 한 번도 함께 간 적 없는 장소들의 결제가 남편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영이 조심스레 이유를 묻자 남편은 거래처 접대였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낮고 불안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녀는 변명보다 더 큰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베란다에서 통화를 하던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다. 단 4글자가 공기를 가르듯 흘러나왔고 민영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사라지지 않는 그 말은 그녀의 세계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완전히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 위에서 민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게 있지?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마. 남편은 짧게 답했습니다. 괜한 오해야. 그냥 오해라고. 그러나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피곤한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녀를 안아주며 걱정하지 마라 했을 그가 이제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흘러나온 한숨은 그가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을 두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와 자신 사이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노는 서서히 끓어올랐습니다. 지켜온 가정이 흔들리고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곧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건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이 상처 입는 건 절대 두고 볼 수 없어. 이 싸움은 단순히 부부 사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야. 민영은 이제 예전의 순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감춘 그림자를 밝히고 무너져가는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직접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마음속에는 무거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폭풍 같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결심의 대가 진실을 잡다. 민영은 이미 단순한 의심 단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한 낯선 메모.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 라는 문구는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 역시 남편이 출근한다던 날 전혀 다른 곳에 머물렀음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단서들이 모여 거대한 그림을 그려냈고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민영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차 안 시트 밑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언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모험을 걸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녹음기를 회수해 파일을 재생하던 순간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차량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이 연결된 상태였고 누나와의 통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대. 내가 대신 위자료 내줄까 생각 중이야. 짧은 정적 뒤 누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변호사한테 바로 보내줄게. 그 순간 민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불륜 사실만으로도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는 가족까지 상간녀 편에 서서 그녀를 돕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은 분노로 번졌고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 속에서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 더는 발뺌할 수 없어. 그날 밤 녹취 파일을 수십 번 반복해 들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만약 저 여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남편이 대신 내주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잖아.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는 결국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이 대신 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본인 스스로 내도록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몰래 대신 내면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민영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이제서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적반하장의 순간, 민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도 준비했고 법률 상담도 마쳤습니다. 이제는 직접 당사자를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상간녀에게 연락을 취하자 의외로 쉽게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인적 드문 카페 구석,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긴장감을 감지한 듯 속삭이며 자리를 피해갔고 그 시선이 오히려 민영의 마음을 억제었습니다. 상간녀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화장을 정성스레하고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친 모습은 마치 사과가 아닌 패션 전시라도 온 듯했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결국 돈 얘기잖아요. 그녀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영은 손에 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이건 증거야. 남편과 누나의 녹취록, 그리고 내가 받은 흔적. 이제는 발뺌 못해. 하지만 상간녀는 태연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대신 내주면 되잖아요. 솔직히 그게 서로 편하잖아. 그 뻔뻔한 말에 민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건 당신이야. 직접 책임져. 남편 뒤에 숨지 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간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시냐? 그 한마디는 조롱처럼 날아와 민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영은 차갑게 웃으며 대받아쳤습니다. 내가 뭘 잘 산다고 말할 자격이 있어? 내 삶을 짓밟고 내 아이들까지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웃어? 그러나 상간녀는 팔짱을 끼고 더 억지를 부렸습니다. 남편도 좋아서 만난 거잖아요. 왜 나만 나쁜 사람 돼야 해요? 그 순간 민영은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가정을 지킬 책임은 내가 빼앗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저지른 건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내 아이들의 미래를 무너뜨린 범죄야. 상간녀는 여전히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옆에 있었잖아요. 나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죠. 민영은 손을 떨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책임을 돌려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내가 한 짓의 대가는 반드시 내가 져야 해. 지나간 일, 내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린 게 지난 일이라니. 민영은 치솟는 수치심과 분노를 삼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뻔뻔함을 반드시 대가로 갚게 하리라. 준비의 시간.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받아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 초안을 직접 다듬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붉은 펜으로 줄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직접 지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이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낸다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도 분명히 적으세요. 예를 들어 30일 이내라고. 민영은 눈을 치켜뜨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는 책임을 봅니다. 모호하면 빠져나갈 구멍을 남기는 겁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종이에 힘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밖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영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조차 알지 못한 더 큰 진실이 그 앞에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다. 재판정의 문이 열리는 순간 싸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 판사석은 높이 자리 잡고 있었고 방청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긴장된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두 손을 단단히 모으고 증언대 옆에 앉았습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표정만은 굳게 다잡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번호, 위자료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재판정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상간녀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은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살펴보면 장기간 불륜 사건이라도 위자료는 대부분 1,500만 원 전후입니다. 제 의뢰인은 이미 다른 가정을 꾸렸고 현재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과도하게 책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서류를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납 여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채무가 소멸하면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간녀는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지었지만 무릎 위에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영 측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대납 정황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민영의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출산을 앞둔 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위자료 대납을 요구했습니다. 그 정황이 고스란히 녹취록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를 용인한다면 합의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지급과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강했고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사는 방청석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영은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물러선다면 아이들은 평생 상처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곧게 상간녀를 향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지만 눈빛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증거의 무게, 재판정의 공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가 시선을 옮기자 민영의 변호사가 천천히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와 원고의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차량 안에서 나눈 대화를 녹취한 파일입니다. 이 안에는 피고가 위자료를 직접 내지 않고 남편이 대신 부담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상간녀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녀의 변호사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히 불법 녹취입니다. 피고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밀히 녹음된 대화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인정된다면 누구든 함부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게 됩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다급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 녹취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민영의 변호사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원고 소유 차량 안에서 블루투스로 연결된 휴대전화 통화가 흘러나온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원고의 사적 공간에서 벌어진 대화이며 원고와 직접적으로 얽힌 사안이기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녹취 일부를 직접 재생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차갑고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대. 내가 대신 내줄까 생각 중이야. 이어 시누이의 답변이 흘러나오자 방청석은 술렁였고 일부는 눈을 크게 뜨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판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함 속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상간녀는 창백한 얼굴로 변호사 쪽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저게 여기까지. 속삭임은 절망에 가까웠고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영은 주먹을 움켜쥐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증거만이 그녀의 억울함을 밝힐 마지막 열쇠입니다. 만약 부정된다면 그녀는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더는 약한 엄마로 남지 않겠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의 채택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이 싸움이 단순히 돈이 아닌 존엄과 진실을 건 전쟁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방. 재판정의 공기는 막판으로 갈수록 더 차갑고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판사가 시선을 양측 변호사에게 옮겼습니다. 양측은 최종 주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지나치게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1,500만 원 전후로 결정됩니다. 제 의뢰인은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현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법성이 짙은 녹취에 의존해 3천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와 거리가 멉니다. 그는 힘주어 책상을 두드리며 말을 맺었습니다. 방청석은 술렁였으나 판사의 눈빛에 곧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상간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와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제 생활이 끝나버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울함을 가장한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판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피고, 감정 호소는 법정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과 책임만을 따집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법정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민영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단순한 과거의 잘못을 넘어 5년 동안 원고의 가정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출산 직전까지 남편과 관계를 이어갔고 심지어 위자료를 대납받으려 했습니다. 3천만 원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금액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영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민영은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단지 제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이들과 저뿐입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모습을 원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이 싸움에서 진다면 아이들은 평생 상처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미래만은 막아야 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으며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은 추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순간 얼어붙었던 공기가 한순간 터져나갔지만 결론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판결의 순간, 판결 선고일 법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펴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건 번호,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지급은 피고 본인이 직접 부담할 것. 제3자가 대납할 경우 위약벌로 동일 금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5년에 걸친 장기간의 관계로 혼인을 침해했고 출산 전후에도 연락을 이어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대납을 모의한 정황이 녹취로 확인되었으며 반성도 미약했습니다. 위 요건을 종합할 때 금액과 조건은 타당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속삭임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고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상간녀는 무너져 오열하며 변호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 삶이 끝나요. 변호사님, 어떻게든. 변호사는 말문을 닫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신우이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았고 남편은 고개를 숙여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영은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법복의 검은 선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긴 겨울이 비로소 녹아내렸습니다. 판사는 경고했습니다. 본건은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귀속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돈으로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비로소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웅성거림이 다시 일었고 판사는 망치를 2번 더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민영을 향해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남겼습니다. 과거를 붙잡아 설명하는 대신 앞으로의 나를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우이는 복도 끝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고개를 깊이 숙여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선고 후 민영은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들과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 주말마다 시장에 가고 밤이면 같은 책을 소리내 읽었습니다. 운동회에서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았고 민영은 트랙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새로 산 중고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눴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그래도 잘했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자 집안 공기가 밝아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민영은 아이들과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왔어. 이제부터는 우리 시간이야.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정말 확실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다른 극적인 순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